지도 보기는 어렸을 적부터 가져온 제 취미입니다. 학창시절 유일하게 좋아했던 교과서도 지리부도였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게 된 것도 지도에서 오는 호기심 덕택이죠. 그런데 지도를 볼 때마다 유독 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이 코가 닿을 듯이 바짝 붙어있는 이 지브롤터 해협이 무슨 일인가로 막혀버린다면 이게 지도를 볼 때마다 늘 하던 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해협을 정말 막으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주 먼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간신히 연결하고 있는 지브롤터 해협 이야기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은 유럽의 스페인과 일부 영국령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로코 사이를 흐르는 58km의 바닷길입니다. 그런데 최단 거리가 14km밖에 안 되죠. 날씨가 좋으면 육안으로 건너 대륙이 보이고 이곳을 헤엄쳐 미입국한 사람도 있었다니 정말 가깝긴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지브롤터 해협을 만든 이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헤라 여신의 계략으로 아들을 죽인 후 속죄를 위해 이 세상의 서쪽 끝에 있는 지옥의 괴물 게리온으로부터 소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모험 중 거대한 바위산이 가로막자 주먹으로 내리쳐 길을 냈습니다. 이게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해협 양쪽의 바위산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 불리는데 오늘날 스페인 국기의 도안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터놓은 이 해협을 다시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건축가 헤르만 제리겔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헤라클레스가 떼어놓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를 댐으로 막아 연결하고 지중해의 신대륙을 만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황당해 보이는 이 거대 프로젝트가 아틀란트 로파인데 최소한 그 당시 엘리트들에겐 상당히 진지한 주제였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의 상상력이었을 이 프로젝트는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유럽은 전쟁 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재정은 파탄났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게다가 평화를 맞아 인구가 급증하면서 식량난도 심각했고 에너지도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식인들 사이엔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또 다른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죠. 게다가 당시만 해도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멜서스 인구론이 우세하던 때라 위기감은 더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게 헤르만 제리겔이 1928년에 제안한 아틀란트 로파입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선 지브롤터 해협의 가장 얕은 부분에 댐을 쌓습니다. 높이 300m에 폭은 2.5km입니다. 댐 위엔 도로를 만들어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합니다. 이어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시칠리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두 번째 댐을 세웁니다. 이렇게 지중해를 두 개로 나누고 20% 정도의 물을 뺍니다. 그리 되면 프랑스 크기만한 농토가 생기고 1억 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지중해 중 서쪽 지중해는 수위를 100m 낮추고 동쪽 지중해는 200m를 낮춥니다. 그리고 이 격차를 이용해 수력 발전을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막대한 전기로 유럽의 부족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공동기구를 만들고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엔 전기 공급을 끊는다는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구조를 완전히 바꿀 이 엄청난 계획은 마침 네덜란드가 15km 길이의 방조제로 바다를 막아 간척지를 만드는 데 성공, 실현 불가능한 망상만이 아님을 입증하는 듯 했습니다. 헤르만 제르겔은 이 초대형 건설 사업이 많은 나라의 협조와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를 감안하면 그보단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가 걱정한 대로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아틀란트 로파는 점차 잊히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선 이를 실행할 기술도 부족했고
수력을 대체할 원자력 발명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평생을 이 실현에 몸바쳤던 헤르만 제리겔이 강의를 가던 중 1952년 뮌헨에서 뺑소니 사고로 죽으면서 이 계획은 완전히 끝나고 맙니다. 만약 아틀란트 로파 프로젝트가 실현되었다면 지중해와 유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분명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추후 검증 결과 지중해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그 많은 물을 퍼내면 다른 바다의 해수면이 급상승, 세계의 많은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자연 증발에만 의존한다면 지중해 물이 20% 주는데 최소 120년은 걸릴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해 프로젝트 지속이 불가능할 게 뻔했습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바닥의 엄청난 소금밭이 드러나면서 농사는커녕 그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땅뿐이란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오히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처럼 유럽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틀란트 로파가 발표되고 약 30년이 지나 과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위 메시나절 염분 위기라는 것입니다. 메시나절은 596만 년 전의 신생대 메시나 시기로 이때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충돌하면서 지금의 지브롤터 해협이 막혔습니다. 그 바람에 세계의 바닷물 염분이 무려 6%나 감소했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메시나는 그 증거물인 증바람이 발견된 시칠리아의 한 도시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이 막히자 지중해는 거대한 호수가 되었습니다. 이곳 특유의 기류에 의해 강에서 유입되는 물과 강수량을 합친 것보다 증발이 훨씬 빨리 일어나면서 지중해는 소금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은 볼리비아의 거대한 우유니 사막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추해보니 지중해 바닥의 소금 두께는 무려 3,000m나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양으로 그간 지중해는 전 세계의 바다에 염분을 공급하고 있었고 지브롤터가 막히자 다른 바다의 염분이 6%나 줄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중해 바닥은 80도가 넘는 불지옥으로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틀란트 로파가 실행되었다면 자칫 이런 참사를 초래할 뻔했던 거죠. 이렇게 막혀있던 지브롤터 해협은 60만 년이 지나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극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진 데다 유럽판과 아프리카판의 지속적인 충돌로 균열이 생긴 거죠. 이 틈을 비집고 처음엔 대서양의 물이 조금씩 지중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게 수천 년간입니다. 그러다 막판엔 지브롤터의 뚝이 무너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마 길이 14km에 낙차가 수백 수천 미터가 되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의 폭포였을 것입니다. 지브롤터보다 지중해의 바닥이 3,000m나 아래에 있어서입니다. 연구 결과 지중해의 90%가 채워지는 데는 단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10m씩 해수면이 높아졌을 테니 지중해 아래에 살던 생명체들은 모두 무사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최대인 이 홍수를 잔클리안 대홍수라고 합니다. 대서양의 물이 지중해를 채우면서 전 세계의 해수면은 무려 10m나 낮아졌습니다. 그 사이 이 지구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격변이죠. 하지만 지중해는 언젠간 다시 같은 일을 겪게 될 운명입니다. 아프리카판이 지금도 북상 중이어서 지브롤터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기술을 가진 지금의 인류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터널이나 운하를 뚫어서라도 지중해를 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각판의 이동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속도로 아프리카 대륙이 계속 북진한다면 5천만 년쯤 후에는 지중해가 아예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때에도 인류가 남아있다면 누군가는 분명 저처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지도를 보면서 여행에 나설지 모르겠습니다.